적인 사람의 책상이 왜 지저분한가? 아, 교무실에서도 금명이 가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두뇌 유형의 진화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폐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수꾼 유형이 있어요, 인간은.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을 살림꾼 유형이라고 해요. 관리자. 근데 이제 우리 교대나 사대를 나온 사람들은 현재 우리 공교육의 어떤 입학 시험의 어떤 그 경향상 일반 관리자형에서 약간 자폐형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학교를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3만형에 가까운 사람에게 맞도록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대사대 나온 교사분들은 이제 발령을 딱 받으면은 지구상에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있었나 저렇게 산만한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안 듣고 소리 지르고 별별 인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노벨상을 타는 과학자들의 집안에는 항상 꼭 있대요. 꼭 안 펴놓고 그 사촌 이내에 자폐증 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폐증이라는 게 뭔가를 봤더니 두뇌에 타고난 뇌세포가 워낙에 빡빡하게 있는 거예요. 뉴런 세포가 양이 많아요. 근데 뉴런 세포가 양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숲속에 큰 나무가 아주 많은 숲을 개간하기가 힘들잖아요. 도로를 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두뇌에서 굉장히 그 빡빡한 뉴런 세포를 타고났는데 이게 도로를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나무를 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가지치기 할 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부에서만 도로를 내게 됩니다. 두뇌를 전반적으로 두뇌에 도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정 부분만 잘하는 두뇌로 발달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두뇌도 그렇고 두뇌가 어떻게 영리해지는가를 봤을 때는 전부 다 연결성에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연결성. 그러니까 자폐증 두뇌들은 중간에서 그 장점들을 연결해주는 누군가가 없으면은요,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결국 지능이라는 것이 연결성에서 나오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감각과 인공지능의, 그러니까 센서링은 IoT고요. 센서링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그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해독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워낙에 인공지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감각하는, 그러니까 오감, 우리 인간의 오감을 현재 이제 과학기술이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인공피부, 인공혀, 인공귀, 인공코, 인공시각, 카메라. 근데 그 감각이 기본적으로 다 5배 이상이에요. 수백 배 이상인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오감 능력, 감각 능력을 거의 10,000배 이상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 개의 후각이 인간의 9배에서 50배 사이에, 정확히 수치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20배 전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개의 후각이 아마 50배라는 기억도 좀 슬쩍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산수에 약해요. 그래갖고 숫자가 오래되면 약간 가물가물거리더라고요. 뒤에 공 하나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떼기도 하고 이런 좀 실수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계좌 이체할 때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다시 돌려받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몇십 배예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의 센서링이라는 게 개의 후각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감각, 슈퍼 지능의 시대가 지금 이미 왔고, 그것의 연결성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책의 제목이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인데, 그러니까 미래교육학이라는 것은 이 인공지능이 바꾸게 될 우리 인간들의 삶, 인간들의 정의, 인간들의 활동 범위, 그런 것들을 정한 게 미래인문학이라고 친다면은, 미래교육학이라는 것은
미래 인문학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본 다음에나 이거는 적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바꾸는 우리 미래 인류의 삶을 미리 보지 않고서 창의성을 논한다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뭐 국회에서 미래 교육 100년지 되게 해가지고 막 세미나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를 초청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를 어떻게 이렇게 초청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보니까 굉장히 올드한 뭐 평균 연령 60세 사진에 나오거든요. 평균 연령 60세인 분들이 막 미래 교육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인공지능이 바꾸는 정말 우리 인간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한번 진단해보고 미래 교육을 논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며칠간이었습니다.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바빠요.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기 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일종의 대안학교 하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차원에서 이 미래를 대비하기는 너무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교육감 몇 명이 뭔가를 시도한다고 해도 전체 구성원을 바꿀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가서 강의할 때 하는 얘기는 교실을 바꿀 수가 없다. 교실을 바꿀 수 있는 돈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상적으로는 초등학교가 대학교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선택 과목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교과목이 60개에서 100개로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산수도 여러 가지로 분리되고 자연도 여러 가지로 분리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대학화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야기가 이제 뭐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왜 대학화가 되어야 하냐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교육 당뇨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교육 당뇨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당뇨병의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에요. 갑자기 우리 인류가 농경 산업이 시작되면서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석기 시대까지는 곡물 섭취가 그렇게 비율적으로 많지 않았고, 그래서 석기시대 식단이라는 그런 책도 있듯이, 그런데 당분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사실 인슐린이라는 그 존재가 당분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간이라든가 좀 남으면 간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근육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슐린의 역할이 현재 공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당분이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식 같은 게 그 애들한테 전달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인류가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그 과잉당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뭐 설탕 많이 좋아하시죠? 설탕 들어간 거?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 좋아하시죠? 당이 너무 많아진 상황인데, 현재 우리 몸 속에 있는 인슐린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당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 의해서 인슐린이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는 거죠. 막 당을 찾아서 헤매가지고 당 나 붙잡았어. 이 소중한 지식이야. 이 근육에 꼭 전달을 해줘야지. 그리고 옛날에 할 일이 많았어요. 당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거리도 컸고 교사 역할이 컸던 거죠. 근데 지식이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당이 넘쳐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인슐린이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또 이제 또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또 증상에 따라서는 인슐린이 모든 당을 처리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용기가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종합해서 공부해가지고 정말 엑기스만 내가 이 애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뭐 교대나 사대에서 배웠던 거 말고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교사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패턴으로 가게 되거든요. 췌장이 지쳐가지고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상태로 가버려요. 공장이 과잉부하 걸려가지고 고장 나버리는 거죠. 이게 당뇨병의 유형들이거든요. 교사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교육 현장에서 3년 내에 어떤 권태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 교실 안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을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아이들을 선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이 연구를 어디서 했냐면은 빌 게이츠가 대안학교 하나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미국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건데 발령받고 3년 내에 그 악조건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그것을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나는 그 평생 교사 활동을 하면서 이 정도 선에서 공부를 하고 이 정도 선에서 전달을 하고 어떤 교수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주고 또는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 그게 안정적인 패턴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과잉하게 활동을 해도 지쳐버리고 교사가 또는 애초에 너무 빨리 포기하게 되면 평생 포기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매달 들어오는 월급하고 연봉하고 승진 은퇴 후에 얼마나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과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아이들보다는 본질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그러죠?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게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사들이 교사 인슐린이 지쳐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일종의 교육 당뇨병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교육 당뇨병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대학도 그 지식의 원천이 지금은 학교에서 빅데이터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빠르고 보다 더 대규모 연구가 끝난 상황이고 한 것들이 빅데이터로 존재하고 그 빅데이터의 크기는 도저히 인간이 점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빅데이터거든요. 그 정도의 방대한 지식의 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방대한 지식의 양을 분석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공지능밖에 없고 그래서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도 인공지능이 1차적으로 걸러주는 것을 인간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참 우리 얘기가 그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두뇌가 받아들이는 감각이 실제로 전두엽에서 처리하는 것에 약 50만 배다. 그 정보의 비트가. 그럼 인간은 그럼 왜 50만 분의 1만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판단하고 이성을 쓰게 됐냐 이거죠. 그게 피식자일수록 그게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판단이 종의 그 존속을 위협한다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버리면 지금 호랑이가 달려오고 있는데 독사가 확 이빨을 벌렸는데 예전에 그 석가모니가 했던 비유 중에 그거 있잖아요. 독화살을 맞았을 때는 독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뽑아라. 그죠? 그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뽑아야지 독이 번지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자의 비애죠. 우리 인간은 자연계에서 약자였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처음에 포유류 자체가 시작한 게 쥐에서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잡아먹히는 존재였어요. 맹금류라든가 맹수, 그 고양이과나 늑대 이런 애들한테 잡아먹히는 존재에서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현명한 선택을 했고, 그래서 나무 위에서 오래 이렇게 더 생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진화론을 안 믿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DNA는 심지어 초파리나 무슨 이런 애들하고도 95% 이상 비슷할 정도로 좀 이렇게 진화의 증거가 많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미싱 링크의 문제도,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된, 그러니까 조류하고 공룡 사이에 시조새 중간에 연결된 화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창조론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썰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대규모의 화석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미싱 링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진화 단계별 중간에 있는 단계들이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그래서 점점점 진화론은 그것이 맞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이 약자들, 피식자들은 아주 적은 단서로 빨리 판단을 해야만이 그 종이 보존되는 방식으로 거의 우리 몇백만 년 동안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50만 분의 1의 정보만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50만 배 이상의 정보를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은 피식자의 메커니즘을 그 두뇌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DNA 속에 맹수에게 쫓기던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원천적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죠. 그럼 원죄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빅데이터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지식의 원류, 지식의 권력은 대부분 빅데이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가깝게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석기시대 때 원시부족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무당이었단 말이죠. 신관이라고 했고 재정의 일치사회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요, 제사하고 정치하고 의술에 있어서 의술, 그것이 일치사회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재정의교 일치사회였어요. 교육도 그 사람들이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분리되어 왔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 제사, 종교, 정치, 의술, 교육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온 것이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교육자들이 늘 1인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난 걸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선생님 수업을 받고 집에 가서 검색해보면 훨씬 한 10만 배, 10,000배 이상의 정보가 있고, 걔네들은 이걸 선생님이 모르고 있을 거라는 걸 또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이미 그렇게 그 교육 당뇨병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PBL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나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 여기서 중요한 것은 티칭이 아니라 러닝이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야, 니들이 배워. 이제 니들이 배워야 되는 시대야라고 일단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티처가 멘토의 역할밖에 못하는, 멘토나 코치 역할밖에 못하는 것을 그걸 빨리 이제 체질화시켜야 되는, 우리가 모든 그 어떤 권력자들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도 다 내려놔야 되고요. 지금 수많은 공약,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공약을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 잘못된 공약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나중에는 정치인들의 공약도 아마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빅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공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재정의 교에서의 모든 권력이 지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부모들한테 부모 교육을 할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한테 대다수의 어떤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흔들리는 게 직업의 안정성이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좋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대물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이건희가 그 삼성을 대물림한 것 같지만 대물림이 실패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안정성이 이제 거의 내실로는 거의 무너졌고 중소기업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황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발악일 뿐이에요. 내면적으로는 다 인수합병으로 해서 다 분산돼야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룡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소행성이 지구의 딥 임팩트 충돌했을 때 핵겨울이 왔잖아요. 핵겨울이 왔을 때 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땅 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핵겨울에 강한 곤충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생존에 강한 먹잇감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굴을 파서 숨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룡이 멸종하던 시대 딥 임팩트가 그게 뭐냐면 플랫폼 융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거대 기업이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진출하는 상황. 네. 거대 시장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전 지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걔네들은 이 불경기에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거대 기업들이 원하는 마진 자체가 워낙에 적어요. 우리가 유튜브 볼 때 돈 내고 보지 않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원하는 것은 유튜브에 어떤 정보가 올라오느냐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즉 데이터만 얻어가요.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데이터만 얻어간 거 가지고서 또 다른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튜브에서 얘라든가 무크 아시죠? 무크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학위를 딸 수 있는 지금 상황들. 미네르바 대학 이런 오직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를 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뭐냐면요, 그건 어쩌면 교육 당뇨병하고도 좀 통하는데 탄수화물이 싸진 거죠. 가격이 밀가루 가격하고 정부미 가격이 너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모든 지식이 공짜가 돼버리는 상황이고 그것이 넘쳐나 버리는 상황에서는 자, 아이들의 두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교사로부터 나오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두뇌 속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가 이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검증하려면 힘든데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한 바에 의한 유추입니다. 인간의 동기부여 능력이 굉장히 이제 지금은 중요해지는데 그 동기부여 능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갈증, 그다음에 배고픔을 그 반작용으로 뭔가를 더 채우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학습욕이고 이제 학습 동기부여인데 인간의 동기부여의 원천이 배고픈 상태에서 사냥을 하는 거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화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파민이 여전히 그 증거인데 인간이 뭔가를 하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창조적 편집의 시대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무수한 하늘의 별이 있는데 동양 사람들은 동양 방식으로 신화와 별자리 이야기를 만들었고 서양인들은 서양 방식으로 그 별자리 이야기를 만들고 자기들 그러니까 서로 동서양 별자리를 연구해 보면은 서로 이렇게 겹치는데요. 서로 이렇게 그림이 달라요. 이름이 다르고 서로 각자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일종의 데이터 마이닝이고 창조적인 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수많은 별로부터. 그런데 교육 당뇨병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인슐린이 둔감해지고 인슐린이 그 당분을 근육으로 보내는 걸 포기해버리고 그 상황 제가 아까 인슐린이 교사로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인슐린은 다시 동기부여라고 또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지쳐버리고 동기부여가 망가져버린 상황이 어렸을 때 자라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잉보호 속에서 음식을 떠먹히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배고파 본 그 경험이 주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공복기가 젖먹이를 할지라도 그 공복기가 주기적으로 있지 않은 그런 상실된 상황에서 뭔가를 갈망하는 그러니까 10살 이전에는 이게 동물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동물 상태는 식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살 이후에 우리가 사춘기가 오잖아요. 색 자체가 사춘기, 그 번식 본능 자체가 10살 이전에는 일단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약간은 있겠지만은 이제 좀 유아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있겠지만은 그 전에는 전부 먹을 것과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살 이전에 음식이 과잉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그 동기부여가 10살 이후에 모든 동기부여로 분화가 되거든요. 즉 먹을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지식에 대한 동기부여,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로 분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욕구가. 자, 근데 그런 10살 이전에 음식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과잉 음식이 우리 아이들의 그 어떤 모든 삶의 의욕이라든가 동기부여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초등학교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대학 수능 시험을 대비한다라는 그 대학 수준의 교육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다양한 과목을 레벨을 나눠서 전달시키는 그 과정과 그 양 자체가 너무 과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 산만한 애들한테는 너무나 과잉한 상황이죠. 산만한 애들은 책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잉한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를 상실하게 하냐면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이야기 짓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굳이 별자리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내가 왜 별자리를 연결해서 괜히 신화를 짓고 왜 내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냐고. 그냥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편하게 내가 원하는 정보 받아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교육이 오히려 우리 한국 아이들의 새로운 창조적 편집의 욕구 자체를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담으로 저는 먹을 것에 아주 둔감한 여자랑 재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약간 예민한 과잉보호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여성과 헤어지고 이 여성은 과잉보호를 전혀 안 하겠다라는 여성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역시 제 예측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온 제 그 애기는 밥 달라고 데모를 합니다. 엄마가 안 줘서 18개월짜리가 18개월인데 막 이렇게 젖을 먹다가 이제 젖이 딸리잖아요. 이게 덩치가 크면 애가 배가 충분히 채워지질 않고 젖은 안 나오는 상황. 그러면은 그 식탁 의자 있잖아요. 어린이 식탁 의자에 가서 막 두드리면서 맘마 이렇게 데모를 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엄마 손을 잡아 끌고 가 부엌으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 밥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를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 갈망이 얘는 그게 다른 동기부여로 계속 발달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진화심리학하고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그거를 확신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표현하고 굶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핍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몇 살 이후에는 대부분이 알지 알아요? 알지 알았어. 아, 대부분 관리형 과잉보험 엄마들이 그거를 못 봐줘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요. 어머 지금쯤 우리 애가 배가 고플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먹여버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뭘 위해서 체험의 동기부여, 책을 보는 동기부여, 운동의 동기부여, 모든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 두뇌에서 도파민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동기부여에는 도파민이 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지식 과잉의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의 그 학습 동기부여를 유지시켜 줄 것이냐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세요. 훌륭한 제자가 없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어요? 그죠? 행복한 국민이 없는 위대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결국 우리는 제자들의 어떤 생산적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을 마지막에 우리가 목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과외를 하고 무료로 그 교육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주 한 번씩 과외 이렇게 무료 과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뭐 여러 가지 오랫동안 뭐 해왔지만은 결국 그 애들이 점수가 성적이 올라간다거나 했을 때 이제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반이 뭐 1등 하거나 했을 때 기분 좋은데, 그런데 이럴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그 아이가 평생 1등을 할 것이냐의 문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 반이 중간평가나 기말고사에서 1등을 했는데 1등을 하도록 내가 만들었는데 얘가 내 품을 떠나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평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게요. 앞으로 이 빅데이터의 발달은요. 모든 교사를 스쳐간 담임을 맡았던 교사를 스쳐간 모든 학생들의 사회적 성취도와 인생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다 조사가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다 전산화돼 있죠.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빅데이터를 어떤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겪게 될 겁니다. 그 교사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나를 스쳐간 아이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아이들의 100년이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1년이 아니라 100년이 평가될 것이다. 수명도 늘어나니까 120이 되니까 평균. 내 제자들의 100년의 그 삶의 모습이 결국 물론 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야. 뭐 그 애가 뭐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20분의 1 정도가 될 거예요. 물론 20분의 1은 아니죠. 그 부모가 거의 50%는 차지하니까. 그죠? 근데 제 이론에 의하면 후천적인 것이 거의 75% 차지하고 어쨌건 멘토나 교사의 영향력은 그 75% 중에 이제 태교부터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 영향력이 또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최대 영향력은 저는 한 20% 정도? 그 아이의 전체 인생에서 80%가 이제 사실은 부모나 그 마을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국가의 분위기, 그런 거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20% 내에서 그 아이가 20명의 담임을 겪는다면 20% 내에서 20분의 1의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모든 교사가. 그게 빅데이터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통계가. 그것을 또 모든 사회가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어쨌건 다시 지금 이제 일부 강의를 이건 오리엔테이션 강의예요. 도입부 강의예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래서 일단은 교사가 창의적이려면은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다라는 선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개념의 전환. 제가 그 부모 얘기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현재 아무리 성공한 직업을 가진 부모로 할지라도 그것을 대물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 성공 공식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부모가 노출시켜서도 안 돼요. 지금 이 세들한테. 그 모든 노출이나, 그러니까 그 노출이라는 것은 은연중에 그 뭔가를 권유하면서 약간의 그 압박성이 들어가는 거. 그런 노출. 그런 노출마저도 굉장히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너무나 빨리 직업 안정성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초등학생의 65%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다보스 포럼의 발표가, 그게 65%일지 85%일지 몰라요. 그냥 잠정적인 발표일 뿐인 거예요. 잠정적인. 근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아마 그거보다도요, 85%가 직업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가 난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5%가 지금 없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란 말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 직업 자체가 사라지는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것 중에서 인간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따져봤을 때 한 20%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65%가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 지금 초등학생의 예를 들어서 65%가 아니라 그걸로 한 5분의 1로 줄여보자고요. 그러면 한 뭐 10몇 프로. 지금 초등학생의 10몇 프로는 새로 생길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 65%에는 실업률이 계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직업의 변화의 패턴만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직업 자체가 줄어드는 것까지는 계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의 8, 90%가 일거리가 아니라 놀거리로 살게 된다라는 그 시대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좀 정의를 해봤어요. 일자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어요. 뉘앙스의 차이 아시겠죠? 일자리는 뭐냐면 괜찮은 보수가 나오는 거. 일거리는 뭐냐면 일거리는 무지무지 많은데 보수가 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는요, 일자리가 일거리가 되고요, 일거리가 결국에는 놀거리가 돼버려요. 놀거리가 되다가 놀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놀자리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부 강의가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놀자리가 일종의 에듀테인먼트의 끝이에요. 막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창의적인 교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에듀테인먼트 개념, 게임과 교육을 결합시킨 개념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이렇게 강의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쩌면 미래 교육은 에듀테인먼트에서 그 에듀를 붙이려고 하는 그 일말의 그 어떤
바램조차 완벽하게 포기한. 왜냐면 인류 사회가 전반적으로 놀자리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는 분명히 남아 있는데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모든 것이 게임화된다는 그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어쨌건 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미래 일자리를 봤을 때 이 ICT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융합과 플랫폼 전쟁의 특성은 결국 1인자가 다 먹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인자가 포기한 부품 산업만 2인자, 3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만이라는 전장 업체를 인수합병하면 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라도 살아남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이 자기 갤럭시 폰에다가 음성인식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으려고 했었어요. 삼성이. 이게 한 2년 전에요. 저는 그 징조를 봤거든요. 뭘 봤냐면 현재 삼성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쓰는데 구글 거란 말이죠. 근데 2년 전까지 삼성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한국인에게 맞게 제공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약간 이렇게 모디파이 했어요. 조금 응용을 했단 말이죠. 조금 변조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2년 전에 구글이 변조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삼성한테. 그때 제가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삼성이 결국 구글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미 그 마수 그러니까 그 거대 플랫폼 기업의 그 이기적인 그 손길이 확 느껴졌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이 갤럭시에다가 인공지능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깔려고 했는데 구글이 못하게 한 거예요. 왜 못하게 했냐면 삼성이 이제 구글과 상생협약을 맺어가지고 20년 동안인가 10년 동안인가 그러니까 특허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쓴 계약서가 하나가 있는데 서로 중복되는 기술 개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계약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인식 그 애플리케이션은 구글이 현재 연구 중이다 이거죠. 삼성 연구하지 마라 이거예요. 중복 투자라는 거죠. 중복된 기술이라. 그래서 그 계약서 때문에 연구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ICT 그 4차 산업혁명에 정말 돈이 되는 것들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2인자, 3인자 그룹이 아예 연구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대기업이 삼성이 예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나라로 한정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구 개발하는 거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특허라든가 새로운 걸 갖게 되면은 얘네들이 바로 삼성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을 계약하고 하청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부품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부품 단가가 올라가면은 삼성의 모든 제품의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럼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를 못하게 하고 좋은 특허가 있으면 뺏어가고 해가지고 연구 역량을 하청업체 연구 역량을 낮췄단 말이죠. 하청업체 연구 역량을 낮춰야만이 대기업의 완성품의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고 연구는 자기들만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걸 삼성이 구글한테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짓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이 이 상황을 맞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일부 논의를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초등학생들의 65%가 그것을 이제 정작 메타 분석을 해보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건데 10몇 프로가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그런 발표를 했다고 쳤을 때 그 10몇 프로가 정작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에 우리 한국인 초등학생의 10몇 프로가 몇 프로 중에서 얼마나 많은 퍼센트가 ICT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직접 관련돼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대기업의 상황을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에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갖게 되는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놀자리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게임 산업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한류, 문화, 관광 이런 쪽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교사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잘 노는 애들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식 전달자임을 포기하라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지금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한국의 교사들은. 왜 그러냐면 원래 노는 DNA가 아니거든요. 교대 사대 나온 사람들은 잘 놀 줄 몰라요. 그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교사를. 그렇게 뽑았고 그렇게 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 우리가 타고난 DNA가 없는데 교육은 엔터테인먼트로 가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지들끼리 놀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잘 노는, 나는 그 초등학교 때 응원단장이 아니었거든. 그쵸? 응? 문화부장도 아니었고, 또는 깡패도 아니었고, 중고등학교 때 나이트클럽 가서 놀지도 않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나이트클럽 가서 놀았던 사람들이 교대 사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한 천재가 아니면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잘못된 것에 추락한 외계인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 교사의 입장이.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인 2부에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네.